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사무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는 제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는 엄마 거 아빠 거. 그쵸. 네. 이제 투미 부동산 중개 법인 저희 사무실입니다. 최근 이슈는 이제 금리 인상과 대출이거든요. 금리 인상이 집값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할 얘기 되게 많긴 한데 네.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금리 관련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일단 집값은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안 좋은 부정적인 요인인가요? 안 좋은 요인으로 보통 왜 보통 안 좋다고 얘기하죠? 원리금 부담 증가. 또 그쵸. 그게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죠.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니까 매도자들은 집을 더 팔 거고, 네. 매수자들은 덜 살 거고, 그러니까 공급 증가, 수요 감소, 부동 가격 하락,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이게 전문가분들도 참 애매한 게, 특히 부동산이 그래요. 이게 부동산이 약간 경제를 모른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문적으로 접근,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다르긴 해요. 왜냐면 학문을 안다라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경제학 교수님들이 투자의 귀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부자고 이건 또 아니죠. 그쵸. 경제학에서 우리 이름 있는 사람들 중에서 투자도 잘하는 사람은 우리 케인즈밖에 없다. 이 유명한 얘기기도 하고요. 네. 다들 학자들이지. 그래도 너무 기본이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부동산 쪽이. 어떤 기본을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팩트로만 먼저 얘기할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갔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발끈할 거예요. 뭔 헛소리를 하냐. 어떤 분은 하락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쵸. 그다음에 어떤 분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단은 하나씩 스텝별로 가볼게요. 우리가 명목금리가 있고 실질금리가 있어요. 경제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먼저 I랑 R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게 뭐냐면 I가 명목금리고요. 실질금리는 R이에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실질금리예요. 네. 그런 거면 정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금리라고 우리가 편하게 말하지만 단적으로 80년대 그 적금금리가 20% 30%였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적금을 열심히 넣은 사람들 떼부자였겠어요? 돈을 다 벌었나요? 그때? 적금 열심히 해서 30% 이러면서 돈 벌었을까요? 그때 당시 경제 성장률만 10%가 넘어갔었고요. 물가가 그렇죠. 물가가 무엇보다 많이 높았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조금 올렸다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가, 일단은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기본. 즉 명목금리에 너무 매몰돼 있으면 안 된다. 실질금리를 봐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거시경제학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이제 그 테일러라는 경제학자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다라는 건데, 가장 큰 프레임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되게 쉬워요.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아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그럼 금리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높여야 되겠죠. 그쵸? 이제 물가를 잡으려면 또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과열이야. 좀 안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금리를 높여야 될까요? 낮춰야 될까요? 높여야 돼. 그쵸? 그거예요. 그게 정답이 있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높였다, 이거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지금 경기가 후퇴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애초에 금리를 왜 올릴까를 원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금리를 올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든가 경제 성장률이 높다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럴 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높이는 거지, 항상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애초에 금리를 올리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답이 나오죠. 아까 다시 물어볼게요.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요. 경기가 호황이에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인가요? 하락 요인인가요? 상승 요인이죠. 그럼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부동산에 따지면 악재인 건 맞죠. 근데 애초에 그 금리를 왜 올렸을까? 그 올리는 시기가 사실 부동산의 긍정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만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즉 물가랑 연동이 되게 커요, 부동산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 시기 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었다. 이게 팩트고요. 뭐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은 그런 얘기들도 해요. 뭐 이게 뭐 금리 0.25% 올라간 거 가지고 타격 별로 없다. 혹은 뭐 애초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분들 만약 일단은 타격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피해 폭이 좀 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애초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갈 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라고 말하는 영상 볼 때마다 한숨이 쉬어지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렇고 네. 사실 뭐 올라간다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 영상조차도 경제학 베이스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금리가 부동산 영상 만들기 좋잖아. 그쵸. 너무 좋잖아. 떡밥. 그래서 저 사람들이 또 직관적이잖아요. 금리가 올라오면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그게 일단 개인 레벨에서는 금리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들 있고요. 그쵸. 금리가.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 또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가계부채. 우리 진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들었던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25bp, 50bp 이제 계속 올리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원리금 부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뭐 의미가 없죠. 애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았으니까 보이는 거죠. 우린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논하려고 했었을 때 금리를 정부가, 정확하게는 정부가 아니죠. 한은에서 계속 올려요. 계속 올린다라는 거는 이제 둘 중 하나는 얘기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든가 경제 성장률이 좋다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가격에는 계속적인 호재 요인이라는 거죠. 가계부채? 솔직히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었을 때 그때 기준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도 3%대였고요. 가장 높을 때는 5%까지 올라갔었어요. 기준금리가 3% 5%라는 거는 근데 대출금리가 5% 8%였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8% 이자라고 하면 사채 아니야? 이러지만 그때도 다 그걸로 대출받아서 투자를 해왔었죠. 올라간다라는 게 명확하니까. 그게 결국 내가 뭐 체감이라는 거는 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명목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얘기해드려요.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화폐 가치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항상 인플레이션율을 생각하면서 내가 실질금리가 몇인가.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던 거죠. 테일러 준칙, 실질금리를 따져보는 법.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경제학 박사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뭐 해봤자 경제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부동산 전공, 경제학 부전공이었는데 뭐 그래봤자 학부생에서 뭐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는 뭐 이 정도 수준인데 근데 너무 베이스가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경제학 교수님들이라든지 금융 전문가가 얘기한다면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서 부동산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비판하려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계부채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얘기하려면 너가 말한 거는 원칙적으로 맞아. 근데 국내 변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즉 국내 상황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국내는 너무 암울한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면 이거는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굳이 비판하려면 유동성을 회수한다 테이퍼링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이 끊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제대로 된 비판이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부동산 제가 영상들 많이 보거든요. 보면 아니나 다를까 뭐 라땡 뭐 어디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막 금리에 대한 영상들 많이 찍었어요. 어떤 간평사님. 그렇죠.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경제학을 전혀 몰라요. 왜냐면 그거는 얘기했어요. 경제를 모른다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학을 모른다라고 얘기할게요. 전혀 기본도 안 돼 있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디 뭐 그러면 저한테 얘기했죠. 어디 경제학 박사님이 금리랑 부동산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그건 이미 알고 있고 그걸 뛰어넘은 무언가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이 떨어진다. 1차원적인 거는 안 맞아요. 그건 통계로서도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진짜 뭐 미국이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아요.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가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애초에 출구 전략으로 양적 완화로 갖다가 돈을 막 풀어내다가 이렇게 줄이는 건데 최근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해요.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죠. 각국이. 근데 그것도 기사를 잘 보면 그러니까 경제학 베이스가 없으면 기사를 봐도 해석을 못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톱이 아니고 축소.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포인트죠. 예를 들어서 자산 매입을 지금 1년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1000조씩 하다가 또 시중에 돈을 막 1000조씩 풀다가 그러다가 1조씩 푼다 라고 해볼게요. 돈을 안 푸는 건가요? 푸는 건가요? 푸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뭐 한
1억씩만 푼다. 그것도 푸는 거죠. 그 푸는 폭이 좁아지는 거지 유동성은 계속 시중에 공급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유동성을 얘도 멈췄어요. 이제 더 이상 자산 매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끝인가요? 유동성이 더 공급이 안 된 거지 회수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종전 경제의 정상화로 가려면 이제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을 갖다가 쫙 오히려 그동안에는 자산 매입을 통해 가지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오히려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 거죠. 연준에서 그동안 샀던 모기지 채권들, MBS 이런 것들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팔아서 시중의 유동성들을 오히려 확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긴축으로 가는 거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건데 애초에 그거는 얘기도 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맨날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거에서 이슈가 민감한 데들은 기업들 그리고 금융 쪽은 민감하죠. 왜냐면 거기는 금리 0점 몇이 중요하니까. 엄청 중요하죠. 채권 시장은. 그렇죠. 불리는 돈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 레벨은 솔직히 부채를 지으려고 해도 몇 억. 진짜 많아요. 10억.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금리 0.25%가 얼마나 미치냐라는 거죠. 그게 개인 레벨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버티죠. 올라가는데 행복하게 버티죠. 그런데 못 버티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금융 쪽이라든지 진짜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은 금리에 대한 변화에 따른 주가가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유동성을 봤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풀리는 중이다.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이제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통계 잘 살펴보세요. 그때 금리를 7차례나 올렸어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게 없어요. 아, 7번이나 올렸어요? 네. 엄청 부지런히 올렸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3%대에서부터 5%까지 쫙 올리려면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러고 금리 때문에 집값이 잡히려고 하면 예를 들어 한국은행 총재님이 머릿속에 부동산밖에 없어. 아, 꽂혔어, 거기. 부동산이 잡힐 때까지 금리를 무한정 올린다. 경제가 무너지든 개박살이 나든 뭐든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이 해서 디플레이션 나든 전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꼬꾸라질 때까지 금리를 무한정 올릴 거다. 그러면 잡혀요. 기준금리 8% 뭐 이렇게? 10% 이렇게. 금리, 부동산 안 잡혀? 진짜 막 가계부채 터질 때까지 니들이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이러면 잡히겠죠. 근데 한국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시경제 안정화를 달성하는 게 제1의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라든지 경제성장률 이런 거를 보지 부동산은 애초에 고려 변수가 아니에요. 그치, 그 한국은행 그 비석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물가 안정이라고 써있지. 부동산 안정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홈페이지 가면 한국은행 설립 목표가 있어요. 목적. 그리고 한은법이 따로 있어요. 한은법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의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좀 웃긴다. 하느니 부동산 이러면 좀. 그 경제학의 진짜 최고 권위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데 부동산 가격 때려잡으려고 금리를 무한정 올린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상승 시기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오히려 팩트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미친놈 아니냐. 뭔 개소리냐 이러면서. 금리 올라가는데 부동산이 올라가 그 통계를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리랑 부동산 간에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근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올라가는 경향이 더 심하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가 호황에 또 올렸으니까. 그거는 부정하려고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는 원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논리 구조가 전혀 없는 얘기. 경제학을 모른다 라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재개발 쪽도 대출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쵸? 네, 좀 이 대출 영향은 좀 없나요? 지금 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논란 많이 되는 게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대출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집값 안정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팩트로만 얘기해 볼게요. 대출 규제가 언제 심해졌는지 기억나세요? 딱 떠오르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710 대책 때부터도 다주택자에 대한 LTV 한도를 낮추고 이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913 대책이 좀 파격적이었던 게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안 나오게 막았어요. 그때 913 이후로 하락으로 돌아선 분들도 있고. 그쵸. 아무튼 그런 대출 때문에 대출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었던 사람들은 본인 논리 구조가 대출에 꽂혀 있었다 보니까 대출을 실제로 막아버리니까 이제 집값은
더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돌아선 거죠.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뭘까요? 실거주자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투자해요. 실거주를 안 하면 예전에 대출 70%까지 나왔을 때도 대출 받는 사람은 실거주자만 대출을 받았었어요. 그냥 투자자다. 10억짜리 집이에요. 전세가 7억이에요. 현금 3억으로 사면 되는데 LTV 70% 땡겨가지고 7억을 대출을 받아요. 대출 이자가 오려 나가겠죠.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해? 나는 그냥 갭 투자해야지. 그게 훨씬 더 나니까. 근데 대출을 더 쪼여버려요. 그러면 실입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거지. 이게 뭐 다주택자가 뭐 집을 더 늘리는 데에 대한 규제가 아니에요. 대출 규제는.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잡히려 했으면 이미 9.13 대책 때 잡혔어야 됐고요. 12, 16 대책 때 15억 초과를 또 막았잖아요. 애초에 이 15억 초과라는 것도 사람들이 거기 꽂혀가지고 이제 고가주택 무너지나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을 우리가 알면 나오는 그 12, 16 대책 자체도 이미 다주택자는 이미 대출이 원래 영원이었어요. 그러면 15억 초과주택을 실소유주가 살려고 하면 규제다. 즉 대출 규제 이꼴 무주택자가 1주택자로 가서 입주하려고 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이 나오는 거죠. 무주택자가 너네 집을 왜 떼끼는 뭔 집을 살려고 해? 무주택자로 있어야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럼 무주택자들이 대출 안 나오니 집을 안 사냐? 무주택자들이 지금 1주택자 되는 비율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뭐 2030이 집을 많이 산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30대. 근데 그 30대가 돈이 어디 있어요? 대출도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집을 사냐? 다 갭 투자죠. 그렇게 사는 거지 대출 때문에 집값 잡힌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